제 오늘 주제는 광개토 대왕 능비의 그 진실을 찾아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광개토 대왕을 부를 때 광개토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 가운데 광개토 왕이라고 부르고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 식민사학자들은 절대로 광개토 대왕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광개토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틀림없이 명심하고 역사를 봐야 될 겁니다. 광개토 대왕 비라기도 하고 또 광개토 대왕 능비라고도 합니다. 능 앞에 있는 비기 때문에 그 능이라는 말을 넣어서 광개토 대왕 능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말이 좀 어렵고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 이렇게 우리가 또 하기도 하죠. 이 고구려 역사와 광개토 대왕은 띄울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고구려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구려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죽국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가 고죽국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북부여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한사군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구려는 어느 날 갑자기 BC 37년에 태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근원은 고죽국, 두 번째 북부여, 세 번째 한사군.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 고죽국의 원형의 역사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있죠. 한사군. 한사군은 내게 무엇이다. 그 가운데 또 하나 단서가 붙죠. 그 중에 낙랑군은 반드시 어디여야 된다? 평양이어야 된다. 평양이라고 쓰지 않으면 그건 틀린 답이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주입식으로 답을 이어오는 공부만을 해왔죠. 광복이 된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라는 이 학설을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분이 있었죠. 우리 역사에 등장한 위대한 단지 신채호 선생님, 또 위당 정인부 선생님, 이런 몇 분이 이 역사의 맥을 잇기 위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자칭 주류사학계, 또 우리 강단사학계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오류였다, 틀린 해답이었다고 이제까지 정확하게 우리들한테 해명을 해주지 않고 일러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국사학계의 공식 학설은 역시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대동강에 있었다, 이 학설이죠.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죠.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문도 공부해보고 내가 한번 해보자. 누가 틀린 거냐 옳은 거냐. 그래서 어느 날 사마천의 사기를 보니까 거기에 낙랑군에 대한 설명 주해가, 그 본문은 아니고 사마천 사기 하본기에 그 주해에 그 말이 나오죠. 낙랑군에는 수성현이 있고, 첫째 수성현이 있고, 둘째 뭐죠? 갈석산이 있고, 셋째 만리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이 세 가지가 사마천 사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식민사학 한 분들이 사마천 사기를 보지 않았을까요? 봤죠. 그런데 7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이 사마천의 사기를 볼 때는 이 사마천 사기를 자기들만 몇백 년, 몇천 년 볼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이 다 공개돼서 이제 사마천 사기 조선만 치면 뜨르륵 나오죠. 아무도 그 문어를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식민사를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권력을 쥐면은, 이것을 감추고 이러면은 몇백 년 동안 낙랑군은 평양이야 라면 다 그렇게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마천의 사기가 다 공개돼서 이제 누구나 관심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사마천 사기를 찾아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그 퀴즈를 치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쳐보십시오. 낙랑군, 어려우면 뭐 수성현, 갈석산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사마천 사기 원문에 낙랑군은 어디에 있다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랑군이 평양에 있으려면은 지금 사마천 사기가 일러주고 있는 그 세 가지 조건, 그러면 평양에 첫째 수성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셋째 만리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곳이 바로 낙랑군이니까. 평양에 그게 있나요? 평양에 없지요. 이제 우리 역사는 결국 우리 스스로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자료는 다 공개됐습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역사학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시민들한테 다 역사책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뭐 후한서, 한서, 뭐 삼국지 다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사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정치인들이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자가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왜? 모든 자료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그 책이 결코 역사학자들만의 전유물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모든 정보는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들을 열심히 찾아서 나가면 반드시 이 역사의 광복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춘천의 그 중도의 고조선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다시 우리 고대사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역사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이 역사, 우리 고대사,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우리 고대사를 지켜가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특히 광개토 대학 능비 가운데에는 이 능비가 우리 고구려, 우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광개토 대학 능비의 그 비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너무나 많은 왜곡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광개토 대학 능비가 남의 손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있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이후에는 제가 직접 작년에 6월 달에 집안현에 가서 광개토 대학 능비를 보고 촬영해온 내용, 또 일본 동경에 가서 확인한 내용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동영상을 보여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광개토 대학 이 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사진들이 1920년대부터 이렇게 사진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멋있는 사진이 시골 농부가 옆에 있는 이 사진. 이 정말 우리 이 광개토 대학 능비를 지키는 우리 시골 농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이 사진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시골 농부의 키가 요 정도 했으니까 광개토 대학 그 비의 길이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한 하나, 둘, 셋은 좀 넘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농부의 키를 통해서 광개토 대학 능비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쭉 오면서
이전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국유 현묘지도왈 풍류라. 최고원 선생님의 랑랑비 서문에 있는 말이죠. 도대체 국유 현묘지도하고 풍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말이냐. 난 저래서 20년 동안 이것을 화두로 삼으면서 늘 생각해와도 연결이 안 돼요.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우리 조상들이 쓴 언어인데 왜 우리는 이것이 연결이 안 될까요? 여기서 저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국호는 전수가 되지 않는구나. 언어가 전수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국혼도, 역사의 혼도 전수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국유 현묘지도, 그 현묘한 우리나라에, 우리 고대, 이때는 신라, 물론 신라는 아니죠. 신라 때 최치원 고은 선생님이 쓰신 것이지만 이건 신라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과거에 있었던 우리 고대 조선에 그 현묘한 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라의 언어로 말하면 풍류다, 이런 얘기죠. 신라의 언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라의 언어로 이해해야 되지 이 풍류를 가지고 고조선과 연결해서 하면 틀리죠. 이 쉬운 말을 왜 이해를 못했을까? 제가 이것을 해독하기까지는 그 안호상 박사님 써놓은 글들을 제가 참고를 했지만 제 나름대로 해독한 건 이겁니다. 바람풍입니다. 바람이죠. 바람을 발암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흐를 유자입니다. 이 흐를 유자를 저는 이제까지 계속 흐를 유자로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릴 유자에 옛날에 썼을 때는 달아날 유 이렇게 썼어요. 지금 우리가 흐를 유자로 통용되어 있지만 원래의 한자의 음훈을 할 때는 달아날 유예요. 그러니까 풍류는 바람의 발, 달아날 달, 발달이라 얘기예요. 그 발달이라는 것의 근거는 뭐예요? 또 삼국사기에 풍류는 또 다른 말로 풍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바람, 풍, 달월. 달이구나. 발달이구나. 이것이 신라 사람들이 현묘지들을 이해하면서 표기한 신라식 이두예요. 풍류는. 그러니까 이 풍류를 지금 우리가 재해석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언어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그 풍류가 뭐냐? 못 부리는 게 풍류인가? 우리는 이 정도밖에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결국 이 국유 현묘지도의 이 말 뜻은 뭐냐면 발달이다. 발달이다, 박달이다, 배달이다, 태양 광명을 상징하는 그 말을 신라식 이두로 풍류라 한 거예요. 이제 관계도대학 비문에 나옵니다. 이도여치라는 말이 나와요. 이 이도여치를 가지고 이도흥치다, 일어날 흥자라고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도여치가 맞습니다. 옛날 천자는 수레를 타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도여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고 그 이도여치의 핵심은 뭐냐? 영락사해예요. 이 사해를 영락, 영원한 지상 낙원으로 만든다는 뜻인데 이 영락도 오묘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락은 바로 국유 현묘지들을 고구려식 이두문자로 쓴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락, 길령이에요. 길령. 뭐죠? 락. 즐거울 락, 음악. 요즘은 우리가 음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뭐예요? 풍류락이에요. 풍류악이에요. 음악 악자가 사실은 풍류악이에요. 그럼 뭐죠? 영락은 뭐죠? 풍류 뭐예요? 길이죠. 풍류길. 길령이니까 길령은 뭐예요? 길도죠. 길령이 뭐예요? 길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락은 악이니까 풍류악이니까 풍류도예요. 영락이라는 말이. 이것이 바로 국유 현묘지들을 신라식 이두로 표기한 것이 풍류고 고구려식 이두로 표기한 것은 영락이다 얘기죠. 우리 광개토 대학 능비 비문 간략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D 414년 장수왕께서 아버지 광개토 대왕께서 돌아가신 지 3년상을 치르고 9월 29일 날 세웠어요. 이건 비문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상을 치른 때가 돌아가신 건 412년이고 3년상을 치르니까 414년. 그래서 작년이
1600주년입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를 세운 때로부터 만 1600주년. 높이는 지금 현재 6m 39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3면이 아주 가장 넓습니다. 글자 수로는 44행씩 41글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804자가 원래의 글자인데 두 글자가 빠져서 1802자인데 이 중에 지금 현재 140여 자가 마모가 돼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는 자연으로 퇴화한 글자도 있고 이 중에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날카로운 징 또는 뭐 쇠붙이로 깨트려진 글자도 있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이름과 출자. 국강상은 그 지명을 우리가 얘기해요. 국강상이라는 이 강자는 이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말이죠. 국강상. 그러니까 북두칠성에 내려오는 어떤 그 언덕을 북두칠성이 가장 밝게 내려오는 그런 언덕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 이것은 묘지가 있는 장소, 광개토경은 의치, 영토를 넓힌 의치를 말한 것이고 평안은 백성들을 평안했다는 내치, 호태왕이라는 미칭으로 썼다. 이영구 교수의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또 경주에서 발굴된 호우에는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이렇게 토경과 토지가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경은 이 경계경자가 아니고 이건 국토라는 뜻입니다. 그냥 토경이 국토라는 뜻이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다식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광개토 그러면은 뭐 토경 땅을 널리 개척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이제 문자식 해석이고 사실은 광개토경의 이 개토는 고유명사예요. 개토를 정확한 해석은 개토를 넓혔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개천에 개천 하늘을 열었다에 대응되는 말이에요. 개토는 땅을 열었다 그 개토예요. 개토라는 말은 우리가 좀 세속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천 하늘을 열은 말에 상대되는 말이 바로 땅을 열었다는 개지라고 하지 않고 개토라고 하는 거예요. 광개토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이 개토를 우리 조상들로 물려받은 이 하늘이 열어준 이 개토를 광개토대왕이 넓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개토대왕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북부여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것은 광개토대왕 능비의 그 서두에 북부여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부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서두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추무왕에는 주몽이라고 알고 있지만 비문 원문에는 추무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무왕이 시조 추무왕께서 그 나라 여론 기틀을 마련했고 그분은 어디서 왔냐면은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부여 천재의 자손이라는 얘기냐? 북부여에서 왔는데 그 북부에서 온 이 추무왕은 천재의 아들이라는 얘기냐?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단고기 북부여기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 뜻은 추무왕은 북부여 천재의 아들이라는 자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 비문의 원뜻에 정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문에 광개토대왕은 바로 그 근원으로부터 17세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17세 광개토대왕 비문 가운데서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17세 손이에요. 아주 우리를 당황스럽게 이 비문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가 역사에서는 광개토대왕은 삼국사기에는 19대 왕으로 돼 있죠. 19대 왕. 19대 왕으로 돼 있는데 왜 17세 소주로 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1대, 2대, 3대 하는 그 왕은 왕대수는 형제간에 주고받은 것은 형제간에 주고받은 것도 왕대수에는 들어가지만 세손 할 때는 형제간에 주고받은 건 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아들, 손자로 가는 것만 치는 거예요. 그게 세손이에요. 이게는 세손에 의한 왕대를 적고 있는 곳은 고구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19대 왕 광개토라고 하지 않고 17세 손 광개토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물론 이제 신채호 단재 선생도 이게 무슨 뜻이냐 가지고 혹시 그 앞에 있는 왕들을 누락시킨 게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해모스를 환단국에 의해서 이해하면 광개토대왕이 바로 세손으로 그 혈통으로 부자의 혈통으로 정확히 17세 세손이 나오게 되죠. 그것은 환단고기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삼국 사기를 통해서는 이 추모 5대손 추모부터 광개토까지를 알 수 있지만 이 그 후에 추모왕의 윗대는 바로 북부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근원은 해모스, 고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대는 이름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불리지. 그러니까 추모왕은 불리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아무튼 광개토대왕은 삼국사기에 있는 19대 왕대로 치지 않고 부자의 혈통으로 쳐서 바로 17세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북부여기를 나와 있는 출자 북부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단고기 북부여의 이 북부여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해모스로부터 여기죠. 고주몽이 나오기까지 이 과정이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히 바로 이제 고진입니다. 여기 고진 이 주몽은 바로 이제 고진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되죠. 해모스의 이제 해모스로부터는 고손자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 고진이라는 분은 아주 우리가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고구려 역사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환단고기에서는 북부여로부터 북부여 6세 고무서에서 고주몽이 대통을 이어받는 것으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를 이해할 때 비문의 서두에 나와 있는 출자 북부여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고구려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는 바로 나나 하류에 있었던 고죽구의 터에서 고구려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고구려는 고구려족은 나라라고 하기 이전에 고구려족이 발생했는데 그 터는 어디냐면 고죽국의 터다. 결국 이 고죽국이 망하면서 고죽국의 그 유민들이 결국 고구려로 흡수된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위만 조선이라고 하죠. 위만 조선이라는 말은 틀리는 거죠. 정권을 타취했기 때문에 그냥 위만 정권이죠. 변방의 위만 정권이 등장한 것은 BC 194년입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환단고기에 의하면 BC 120년에 이미 고구려 후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세기 이전에 고구려 후가 120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철, 소위 말해서 역사에서 말하는 한무제인데 그 우리가 구태여 무제라고 불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철이가 한사군을 설치한 것은 BC 108년이죠. 이 당시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당시에 유철이가 한사군을 설치한 곳은 위만이 차지하고 있었던 영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그것이 108년부터 107년 사이에 세우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사군을 설치할 때 우리가 멍청하게 식민지를 하도록 그냥 뒀느냐 그건 아니죠. 강력한 저항을 했죠. 이때 바로 이제 고구려 세력이 형성이 되면서 가장 이제 고구려의 이 고구려족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 한사군에 저항을 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멍청하게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록에 남아 있는 분은 바로 북부의 구두막한이 특히 이 한사군과 전쟁을 해서 싸우게 되고요.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낙랑군 문제인데, 결국 낙랑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계되느냐? 위만이 있었던 곳에 한사군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 낙랑군도 결국 위만 땅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위만 땅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위만 땅을 점령해 가지고 한사군이 위만을 정복한 다음에 한사군을 세웠기 때문에 결국 한사군의 위치도 위만 정권이 세웠던 위만 정권이 있었던 위만 땅으로 우리가 추적을 하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성현 갈석산에 바로 낙랑군이 있었다. 또 하나 이 이병도 식민사학의 그 가장 새빨간 거짓말은 점재현 신사비, 그래서 날조한 거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그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바로 평양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했죠. 제가 이 점재현 신사비에 대한 가장 이것이 위조된 조작된 날조품이라는 것을 이제 최근에 90년대에 북한에서 연구해가지고 공개가 됐죠. 고구려족은 한사군이 들어왔을 때 강력한 저항을 했고, 이 당시에 구두막한은 동명국을 세우면서 저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는 요동으로 이동을 하고, 그 요동으로 넘어간 우리 고구려족들이 결국은 요동에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고구려는 BC 37년에 갑자기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위만 이 고죽국 때로부터, 고죽국이 망하고 위만 정권이 들어선 때부터 고구려족은 이미 그 영역에서, 그 강역에서 발생해서 서서히 힘을 키우고 있었고, 바로 한사군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이 바로 고구려족이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고구려를 역사적으로 소급하면 최소한 100년 내지 한 200년까지 소급해서 고구려 역사를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도 한 BC 한 190년경부터 고구려가 북부에서 갈라져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아무튼 BC 37년보다는 그 훨씬 이전에 이미 고구려는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대로 소멸된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고구려국 건국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소급해서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박병원 선생에 의하면 그래서 고구려는 다단계 건국설을 이제 내놓게 됐죠. 좀 우리가 뭐 다단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고구려가 BC 37년에 세우기 이전에 이미 2단계 앞서서 나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BC 120년 고우루 단군 때, 북부여 고우루 단군 때 고진이란, 그러니까 주몽의 증조부한테, 고진에게 이 고구려 후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 고구려 후로 임명한 BC 120년을 고구려 역사의 최초의 역사로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학설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BC 58년에서 57년 사이에, 즉 북부여기가 망해서 6세 북부여 고무서 왕이 단군이 망하고 주몽한테 대통을 이어준 이때로부터라도 고조선이 고구려가 건국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는 BC 120년, 2단계는 BC 58년, 3단계는 BC 37년.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는 결국 BC 37년 학설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고구려 역사는 예를 들어서 문헌상에 보면은 800년, 700년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에서 700년 역사를 배웠지만 800년이다 또는 900년이다, 이런 학설들을 이미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안승 책봉문에는 800년 고구려 역사를 얘기했고, 또 고구려 비기라는 책에 보면은 고구려 900년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러한 단계적 건국설만 보더라도 고구려는 결코 700년 역사보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역사 시작됐고, 또 오래 말하면
고조선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미 고조선 북부연은 같이 있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고조선이 멸망 이전에 제후국가로, 지방의 작은 제후국가로 북부여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비문의 내용을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비문의 내용은 역시 3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고구려 건국 신하와 광개토 대왕의 행장을 기록했고요. 둘째 단락에부터는 대왕의 공훈을 기록했죠. 백제, 비려, 동부의 정벌 기사가 나와 있고요. 셋째 단락에는 태왕묘와 조상묘의 수묘 관리, 이 묘를, 이 능을 어떻게 지켜라,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보면은 그 이러한 수묘 관리를 통해서 그 대왕의 효심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 단락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그 효심, 이 효가 얼마나 지극했나를 이 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문의 구성을 대강 나누면 1면, 2면, 3면, 4면인데요. 1면 가운데 요 반, 요까지가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광개토 대왕의 행장을 기록했고요. 여기 1면의 반부터 2면, 3면의 반까지가 광개토 대왕의 정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3면 반부터 4면까지가 이 묘를 어떻게 관리해라, 그 수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왕의 정벌 기사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395년 비려를 정벌했고요. 396년, 이것이 문제의 바로 신민영 기사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396년에는 백제를 정벌했고요. 398년에는 숙신을 정벌했고, 400년에는 왜구와 과라를 정벌했죠. 또 이때 신라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왜구와 과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404년에는 왜구를 경멸하게 되고, 407년에는 백제를 정벌하고, 410년에는 동부여를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동부여 정벌 기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미심쩍어 했던 동부여, 부여의 역사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광개토 대왕 비가 세워 있는 이 집안의 변천을 과정을 보면 우리 역사의 그 비애를, 우리 역사가 얼마나 슬펐나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그냥 집안입니다. 그냥 우리 집안이죠. 그 집안에다가 우리 비를 세운 것이죠. 그냥 한자는 그냥 그대로 썼을 겁니다. 집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 광개토 대왕 비는 바로 이 집안에 있는데, 집안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바로 중국의 지배로 들어가게 되죠. 예? 당에서 안동 도읍으로 설치하면서 이 집안을 관리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망하면서 바로 당나라가 지배하게 되니까 이 집안 일대에 있었던 고구려 유적 유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상처, 수많은 도구를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역사를 약탈했겠죠. 그것도 훔쳐다가 또 그 군인들, 이 당나라 군인들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또 도굴에다가 팔아먹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죠. 668년에 당에 안동 도읍가 들어서면서 이게 중국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698년 우리 대중 발해가 일어나면서 서경 압록부가 설치되면서 다시 발해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어오지만 아마 이 역사 유적 유물들은 그대로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면서 요가 녹주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1125년에 요가 망하면서 만주족이 금과 원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1370년 명이 건국되고 1636년 청이 건국되면서 1912년까지 이곳은 청의 지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에 우리는 단지 발해 건국으로 인해서 잠시 한
얼마 300년도 못 뛰죠? 예. 아니 여기 다시 찾았다가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는 우리 영역에 있었으니까 근 300년 동안은 다시 우리 품 안에 있다가 결국은 요가 들어서면서 우리 집안의 광개토 대왕 능비는 결국 중국의 손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죠. 이때에 1637년에 우리와 청나라가 봉금제로 규약을 맺습니다. 이 집안 일대를 출입을 통제해요. 이미 땅은 천국 땅인데 이 집안 일대를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금제로 조약을 맺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1880년대까지 이 봉금제에 의해서 이 광개토 대왕이 있는 이 집안현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숲이 우거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상 묘 3년만 성묘를 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찾아갈 수 없죠. 3년만 성묘를 안 해도요 이 깊은 산 같은 데는 찾아가다 못합니다. 우리 조상 3년만 성묘 이 벌초를 하지 않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1637년부터 1800년대까지 200년이 넘게 봉금년이 됐으니 이 집안의 광개토 대왕 비가 새어 있는 이 주변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밀림이겠죠. 그다음 이 비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칡넝쿨이 감아돌고 나무 등거리가 감아돌고 뭐 상상할 수 없겠죠. 300년 동안 3년도 내 조상 묘를 찾지 못하는데 그 광개토 대왕 비가 어떻게 됐겠어요? 후손된 도리로서 뭐 지금 뭐 우리가 100배 1000배 사죄를 해도 풀리지 않을 그런 후손으로서의 대역죄죠.